네, AI 거품론이 잦아들고 빅테크는 데이터 센터 확충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됐습니다. 아니 덩치로 보나 시장 점유율로 보나 마이크론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이크론 늘 살피잖아요. 원래 캐스팅 보트가 그러면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죠. 그런 건가요? 그러네요. 예. 마이크론 실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실적을 잠깐 일단 브리핑을 해드리면 사실은 작년 4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이번에 조금 의미가 없는 게 작년 4분기에 약간 AI 전반 시장이 주춤하면서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던 시기여서 작년 4분기랑 비교하기보다는 올해 3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올라가는 효과를 원래 보는 게 3분기?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은 지금 8월 결산법인이라 지금 발표한 게 4분기 실적이거든요. 그쪽 그래서 예. 좀 혼동이 좀 있을 수 네, 있는데 네, 네. 결국 월로 하면 6, 7, 8월 실적이 되겠죠. 예.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전분기하고 그러니까 전분기는 사실상은 반도체에서는 비수기고 이번에 발표한 이제 4분기 우리로 하면 3분기는 이제 성수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좋아지냐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흐름인지 아니면 예. 반짝 흐름인지 그다음에 정상적인 성수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매출이 21.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58.8% 증가했어요. 오. 그러니까 매출 20% 증가는 그냥 그냥 그렇다 치고. 쏘쏘 정도인데 근데 거의 한 2배 정도 영업이익 증가하면 굉장히 좋은 성수 효과인데 많이 남겼네요. 2배가 훨씬 넘는 58.8 거의 3배 가까운 정도라서 확실히 올해 3분기 성수기 진입에 메모리 쪽에 시황은 굉장히 좋았다. 물론 이것이 HBM의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건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지난 분기에 26.8%가 되면서 이 부분이 재밌었던 게 하이닉스는 1분기에서 2분기를 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하향됐거든요. 예. 근데 마이크론 올라갔어요. 어허. 그래서 3분기로 되면서 30이 넘을까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기준이 했던 30%를 훨씬 넘어서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은 단순히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가는 것보다도 메모리 3사에서 영향력과 경쟁력이 더 높아진 효과가 같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최근에 AI 거품론이 있다가 지금 또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고 또 데이터 센터 확정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이게 다시 거품론이 좀 고개를 좀 숙이는 양상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면 또 슈퍼사이클 온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또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국내 기업들도 발표를 예. 하겠지만 이제 한 달 정도 좀 텀이 예. 있겠고 지금 일단 말씀드린 대로 성수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좋아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2분기에 이미 사실은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게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서 예. 지금 결국에는 제가 가격 말씀하셨는데 네.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는 했는데 사실상 AI 섹터 관련된 것들만 좀 올랐지 그렇지 않은 가격들은 사실은 작년 이맘때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익 기여도는 크지 않다. 현재 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PC용이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매출에서 PC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미. 그건 이제 버리는 카드 쪽에 해당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이터 센터 모바일 쪽에 많이 있는데 모바일 쪽은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랜드는 더 안 좋고요, 디램보다도. 단지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디램은 그래도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실적 기여가 있을 것 같고 랜드에서는 모바일 쪽은 아주 안 좋지만 SSD라고 하는 그 기업 네. 이 SSD는 네. 가격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어서 네.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 기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마진율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단지 삼성전자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기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퀄리티 콜 테스트 통과했다 이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기다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네요. 어떻게 된 거죠? 예, 주말에 이제 모 네. 언론사에서 보도가 났었는데 예. 네.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양사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당사자들은 근데 이전에도 보면은 네. 뭔가 좋은 뉴스든 안 좋은 뉴스든
어쨌든 엔비디아 콜테스트 관련해서 딸 때 삼성전자는 항상 노코멘트를 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고객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기밀에 속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는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 노를 말하기 싫어서 그냥 노코멘트 했다고 보는 게 아. 맞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언제쯤 알 수 있냐면 3분기 실적에는 어차피 반영이 안 돼요. 통과해서 납품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냐. 초도 물량은 이미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수주했던 물량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콜테스트 통과에도 많은 물량을 납품하기 쉽지 않다. 결국엔 내년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빨라야 내년 1분기 실적에 엔비디아 HBM 공급한 것에 대한 실적이 반영될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4월쯤 돼야지 정말 콜테스트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종합해 보면은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 HBM 쪽이 이제 마진율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투자 매력이 훨씬 좋다 이런 결론으로 귀결되거든요. 실적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당연히 지금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삼성전자 DS 부분하고 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비교해 네. 보면 네. 10배가 아니라 지난 분기는 한 20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네. 이제 지금 주가는 사실은 조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이제 미래에는 그럼 더 올라 여지가 네. 있느냐고 이 가치가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적정히 반영하고 있느냐인데 사실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네. IT 기업들은 PER을 가지고 아, 많이 예. 우리가 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지금 SK 하이닉스는 한 7, 8 정도예요. 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근데 삼성전자 21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현재 실적에서 굉장히 삼성전자 DS본 실적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한 이 정도 수준을 가지면 현재 이미 고평가 영역인 거죠. PER을 가지고 해보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2배가 훨씬 넘으니까 2.5배 정도 되니까 PR 자체가 PER 자체가 그렇기 와.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영 안 움직이고 SK하이닉스는 워낙 또 주가가 올라갈 때 탄력적으로 올라가니까 뭔가 SK하이닉스가 더 고평가됐을 것 같은데 실적이 워낙 잘 나와주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PER로 놓고 봤을 땐 더 고평가다 SK하이닉스 맞습니다. 대비. 훨씬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IT 기업들의 PER 21이면은 나스닥의 평균적으로 우량 기업들이 30 정도거든요. 네. 한국은 제가 볼 때는 한 50%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5 정도가 넘으면 고평가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네. 21이라는 거는 단순한 PR만 놓고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지금도 이미 고평가 영역이고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내년에 엄청 좋아질 걸 선반영했다는 측면 일정 부분 있는 건데 그래서 정말 내년부터 실적이 정말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질 건지가 지금 말씀드렸던 HBM이 정말 실적에 반영될 것이냐. 이 부분은 빨라야 내년 1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그 모건 스탠리가 우리 반도체 가지고 아주 큰 영향력을 발하잖아요. 리포트 내면서. 주가에 많은 예, 흔들림을 주고 흔들림을 있죠. 주죠.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윈터 이즈 커밍 그 얘기 했던 거고 이번에는 또 이제 막 오르니까 뭐 따뜻한 겨울 운운하고 있는데 그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그런 리포트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외국계 증권사나 IB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갈리고 있잖아요. 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특정 리포트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런 말씀들이 좀 뭐하자면 모건 스탠리는 그동안에 틀렸던 예측이 잘못됐던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나쁜 리포트가 나와도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리포트가 나와도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무슨 사심이 있다고까지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건 좀 분명히 거겠죠? 보면 좋은 리포트든 나쁜 리포트든 그 자세히 읽어보면 로직이 다 있습니다. 로직이. 네. 근데 그 로직의 전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부각되느냐, 부정적인 포인트가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거라서 예.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애초부터 그런 의도를 가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은 어떠한 비유에 조금 더 마음이 움직였느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최종 결론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엔비디아 여러 기업들 투자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오픈 AI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140조 원이죠. 또 그 이전에 인텔 투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때요? 이런 투자 이야기 나오는 거를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과 예. 투자를 받은 입장은 굉장히 양극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투자를 받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담비와 같은 좋은 소식이 분명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의 실적과 생태계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뉴스인데 엔비디아가 그럼 왜 그렇게 여지껏 안 하던 행보를 보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퀘션이 붙는 부분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경우에 인텔은 CPU 협업인데 사실은 그 전까지 엔비디아의 인텔 CPU를 썼어요. 계속 썼는데 일부는 자체 설계했던 자체 칩, 네. ARM 아키텍처 기반의 자체 설계한 칩 썼고 일부는 인텔 거 사서 쓰다가 연초에 뭐라고 했냐면 전순환 CEO가 앞으로 점점 자체 칩의 비중을 높여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되는 결과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직접 설계한 칩의 퍼포먼스가 인텔 거보다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분명히 엔비디아 입장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지 못하다라는 걸 오히려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게 되는 예. 거고 오픈 AI 같은 경우 이전에 보면은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어도 물건을 주문해서 사줬는데 이제는 돈을 줘가면서 우리 거 좀 사줘라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는 엔비디아 그냥 쪽에서. 둬가지고는 본인들의 고객들이 옛날만큼 자기 걸 사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발행된 거라서 이걸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계속해서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관련해서는 본인들의 한계가 기술적인가 좀 있고. 인텔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예.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고객 수주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써야지만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입장이 생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은 어떻게 박사님께서는 파악하십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 칩 사용하지 말아라고까지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고 뭐 알리바바도 자체 칩 개발한다 그러고 지금 어디까지 온 거죠, 중국은? 이걸 뭐 수치적으로 얼만큼 쫓아왔느냐 얘기하자면 쉽지는 않은데 네. 지금 일단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궁금하셨으니까 하드웨어 쪽인 거잖아요. 예. 하드웨어 쪽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게 뭐 사실은 중국에도 하나의 기업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성능이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고성능 칩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화웨이 칩이거든요. 네. 화웨이 어센드 910 시리즈가 현재까지는 가장 고성능 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칩이 엔비디아의 가장 고성능 칩 블랙웰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아직까지는 20에서 30% 정도에서 조금 넘는 수준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호퍼칩이 있을 때 예. 블랙웰 나오기 예. 전에 호퍼칩의 H100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블랙웰은 거기서 최소한 성능이 30에서 50%가 더 성능이 좋아졌는데 근데 옛날 호퍼칩보다 조금 모자란 수준이었기 때문에 블랙웰하고 비교를 한다면 50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자급자족 노력이 지금 계속 하잖아요. 어쨌든 미국에서 못 팔게 하니까도 있고 네.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인적 자원 그다음에 뭐 IP 관련 여러 가지 생태계를 조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시작점이 굉장히 느려서 당연히 현재로서는 탑 클래스의 엔비디아보다 뒤져 있는 게 맞죠. 정상적인 건데 이게 현재 쫓아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2년,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알기로는 이제 중국이 그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 AI 그 반도체 칩 자체는 이제 고사양보다는 저사양 쪽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고사양에 대해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좀 주목을 해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도 지금 위협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근데 지금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호퍼칩에서 블랙웰 그냥 내년에 이제 베라 루빈 칩이 이제 출시가 네. 될 텐데 가면은 가격도 높아지고 성능이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흐름들이. 그런데 거꾸로 지금 베라 칩의 일부 사양은 HBM을 안 쓰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옛날에 쓰던 그래픽 DDR, GDDR을 쓰겠다고 했어요. 예. 그 얘기는 조금 성능을 손해 보더라도 가격을 많이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기업에서 최고의 사양과 엔비디아의 그 양산용 칩의 갭이 점점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가격이 만약에 중요한 요소가 점점 된다고 하면 중국 기업들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죠. 인건비라든지 여러 정부의 지원금 같은 저사양이라고 것도 있기 하더라도 때문에. 가격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저가 사양에서 사양 차가 크지 않는데 가격은 훨씬 싸다. 예를 들어서 예. 한 50%가 싸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현재는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주로 중국의 칩들을 쓰고 있는데 네. 이게 다른 나라 고객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어떤 기술 측면에서 가격 측면에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엔비디아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네. 이 고사양하고 저사양 고사양 칩은 아직까지 갭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 보면은 딥시크의 충격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
하드웨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AI 퍼포먼스에. 그래요. 알고리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굳이 고객들이 최고 사양의 칩을 살 이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비싼 이제 고사양을 고사양 칩의 시장은 점점 쇠퇴하고 쓸 이유가 없죠. 가격이 싼 중저가 칩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게 모든 시장에 사실은 커가는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이제 시점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국의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부각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저는 또 그래도 일부에서는 꼭 고사양 칩이 꼭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영원히 존재해요. 고사양 칩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네. 옛날에는 전체 AI 칩 수의 90%가 고사양을 찾았다면 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20%만 고사양 칩 찾고 한 50% 정도는 중가 정도, 네. 한 30%는 저가 칩을 찾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고객들이. 예.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본인들의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갭을 메꾸겠다라는 전략일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당장 네. 올해 내년에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지만 그런 면에서 좀 길게 봤을 때 중국에서 노림수는 그런 쪽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빨리 그 코스피 뭐 4천도 넘고 5천도 가고 하려면은 뭐 이런저런 섹터들도 있겠으나 그래도 반도체가 가져야 되는데요, 박사님.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인텔도 키우겠다, 마이크론이 또 그거 하겠다, 뭐 등등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또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가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K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그 와중에 경쟁력이나 어떤 또 다른 돌파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칩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맞고요. 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칩을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그런데 네. 소부장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기회일 수 있다고 소부장 생각이 됩니다. 업체들. 왜냐하면 미국 장비들을 지금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네. 근데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립률은 아직까지 20% 수준에 불과하다. 근데 중국이 자립도가 낮은 항목 중에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강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CVD나 ALD 같은 부분들 십각세죠. 예. 그러면은 사실은 중국 고객을 확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는 소부장 기업들은 중국 시장이 커질수록 기회가 오히려 열리는 것 같다. 중국의 자금률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장비 자금률이. 그다음에 소재 자금률도 보면은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한 40%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60%는 수입에 의존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자급자족되지 않는 소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내에서 지금 양산에 성공한 기업들이 있다면 소재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이제 반도체 쪽 지금 이제 AI 패권 전쟁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한창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앞서가고 지금 중국은 빠르게 쫓아오는 지금 추격자 그런 지금 포지셔닝인데 그 반도체 쪽에서는 또 최근에 보니까 광 반도체 이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광 반도체 쪽도 무슨 패권 전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잘 안 와닿아요 이게. 이게 뭔가 실리콘 포트닉스라고 얘기하는 예. 것들인데 저거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우리 인터넷은 다 구리선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그게 광 케이블로 다 바꾸면서 속도가 10배가 이상 빨라졌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속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광 케이블이 완전히 없던 시절에는 모든 연결, 그러니까 칩 내부가 아니라 칩을 일단 벗어나 외부에 네. 모든 회로를 연결하는 거는 구리선이었던 거예요. 예. 느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지금은 큰 모듈과 모듈, 서버로 하면 하나의 렉과 또 하나의 렉 사이는 이미 광 케이블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내부로 들어오면 그 안에 여전히 구리선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칩셋, 블랙웰 칩셋 내부로 가면 아직까지도 구리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하나씩 걷어내면서 여기도 광 케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아직 뭐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아마 엔비디아랑 TSMC가 협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는 현재는 칩셋, 예를 들어서 호퍼칩, 블랙칩 칩셋이 외부로 나갈 때 중간에 그 스위치가 있어서 여기서 광 신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광 케이블로 연결해 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칩들과 칩의 밑에 인터포저를 통해서 밑에 PCB까지 간 다음에 연결이 돼서 나가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인터포저로 바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광 스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어서 요거를 지금 목표로 해서 이제 몇 년도에 상용화 될지 모르겠지만 학술회의에서 올해 발표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요게 상용화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현 시점에서는 거기까지가 일단 목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관련해서 이렇게 주목할 만한 기업들도 혹시 박사님 알고 계세요? 제가 기업명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두 개 정도는 최근에 제가 사실은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언론사에 있는 분들을 네네. 통해서 좀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 좀 해달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그 두 기업이 광케이블 관련된 기업들이었었고요. 광케이블 관련. 그래서 이미 어떤 기업은 양산 단계에 가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개발 단계인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세미콘 타이완 같은 쇼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예. 거기에서 이제 출품한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뭐 주가 얘기나 기업명을 잘 얘기 안 하니까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국내에도 광케이블 관련해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 몇 개가 있어서 예. 아마 눈여겨보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